안녕하세요. 웰스트 블라인더 김석환입니다. 6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날은 더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시는 그만큼 또 핫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각 기준으로 6월 1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거든요. 방금 이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공식적인 양해각서 서명식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WTI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거의 $80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1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끝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에 어떻게 보면 소멸 또 완화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 출발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제 지표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물가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몰려있는 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오늘과 내일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 호주 통화정책 결정 회의도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16일, 17일 양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영국은행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고,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들이 휴장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세 번째 금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하루 앞당겨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까지 있을 예정이다, 이 점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월스파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점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냐면, 국내 증시의 역대급 변동성,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역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화요일에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코스피 시장 내, 즉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의 연도별 사이드카가 발동한 내역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벌써 25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13번,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가 12번 이렇게 발동이 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의 전쟁,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한 게 2월 말이잖아요. 2월 말 이후 기준으로 보면 이 25번 중에 무려 22번이 집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외 변수에 더 취약하거나 또는 더 민감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상하방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시점에 뭔가 레버리지를 더 늘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롱숏 전략을 통해서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든지 해지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엄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도 보면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 익스코리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무려
25거래일 만에 다시금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5월 7일부터 지난주 목요일 6월 11일까지 무려 2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 네 번째로 최장 순매도 랠리 기록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도 규모만 놓고 보면 가장 커요. 네, 매도 규모만 놓고 보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무려 89조 원이나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89조 원은 누가 다 받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27일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졌잖아요. 이런 ETF 투자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증시가 급등락하는 이제 장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특히 급등보다는 급락하는 장세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 보시다시피 B2가 늘어난 만큼 반대의 뱀의 규모도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난 6월 들어서 거의 뭐 보시면 알겠지만 3거래일 연속 1천억 원 이상의 반대 매매가 연달아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좀 있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급등 장세에서는 모르겠지만 특히 급락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상당히 쥐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한가에 증권사나 또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 청산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급락 이후에 다시금 이제 급등하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 기회, 반등의 기회조차 소멸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V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증시의 하방에 대한 해지 수요가 좀 더 크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지 수요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이런 하락에 대비하는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게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또는 옵션 시장에서의 풋콜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풋콜 비율 같은 경우가 2001년 이후에 가장 거의 역대급으로 좀 높은 수준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이전에 높았던 시점들은 언제냐라고 보면 2021년에 저희가 뭐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당시, 그리고 또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이후에 보면 가장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만큼 하방에 대한 해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 iShares MSCI 한국 ETF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티커는 EWY죠. 그래서 이 EWY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현재 상황을 좀 보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에 대한 베팅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워낙 급등 나가는 장세가 좀 있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하방에 대한 해지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좀 더 강력하고 단단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 요인들이 풀리는 과정들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풀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흔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볼 때 조정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가격에 의한 조정 또는 기간 조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운 거는 뭐냐면 기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만기 청산 또는 다음 만기로 롤오버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해서 만약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산 같은 경우도
이 점도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케이스는 그냥 기간 조정에 따른 청산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요인에 의하면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감에 있어서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향후에도 제가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시장의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또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국민연금의 통금 결정이에요. 이게 물론 지난 5월 말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국내 전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큰 폭으로 높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국내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국민연금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목표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연금발 주식 매도 압력이 커질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인즉슨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목표보다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덜어내야 하는, 즉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원래 이전에는 국민연금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4.9%였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5%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을 하면 최대 국내 주식을 19.9% 정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3월 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3월 말 데이터입니다. 3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대략 국내 주식 비중이 21%였고요. 그리고 회의했을 당시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대략 비중이 27%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원래 가지고 기준대로 가면 19.9%인데 27%까지 올라갔으니 상당히 큰 폭의 국민연금발 매도 압력, 국내 주식의 매도, 즉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조치를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늘렸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 전술적 허용 범위, 특히 전략적 허용 범위를 일단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튼 그럼 현재 시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최소 국민연금이 가질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은 대략 25.8%다. 최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만큼은 더 버퍼로 커져갈 수 있다. 즉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국민연금발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긍정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료에 써놓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긍정론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발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됨으로써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부정론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최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나가는 이런 고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 그런 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의 결론 낼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긍정론과 부정론이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즉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익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나라 올해 주요 업종별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얼마만큼 될지에 대한 그래프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익 증가율이 Y축, 세로축이고요. 가로축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됐느냐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국내 전체 평균이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에요. 네, 높은 수준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국내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예요.
이게 지금 전체 업종이 대략 한 26개 업종이거든요. 네, 26개 업종 중에 오직 단 한 개 업종이 시장 평균을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밑에 IT 하드웨어나 뭐 상사 자본재, 뭐 에너지, 비철, 목재 이런 쪽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쪽도 각각의 좀 다 특징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보면 이제 상사 자본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SK 스퀘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에너지 쪽에서 보면 SK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익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 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분법 이익에 의한 더블 카운팅 이슈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SK 스퀘어나 SK 같은 경우는 이런 더블 카운팅 이슈를 주주 환원을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통해서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도의 이익과 주가 상승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좀 더 단단하고 수급적인 부분 외에 좀 더 단단하고 강력한 펀더멘털 기조 하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종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낙수 효과처럼 번지는 효과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들은 거의 지금 주가는 뭐 상승하긴 했지만 펀더멘털적인 측면, 즉 이익들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시장에서 지금 보면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즉 일사분면적으로 좀 더 높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 없는 깔끔한 또는 깨끗한 상승의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서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최소 1만 피에서 최대 1만 2천 피까지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슈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를 좀 꼽았는데 종전과 금리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 간의 양의 각서가 이제 이번 주에 체결이 될 예정이고 그럴 과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막혀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금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막혀 있었던 원유의 글로벌 흐름도 다시금 정상화되면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 다시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리스크 온 투자 심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외에 여러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이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일단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과 내일 있을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금리 인상에 나설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1%가 되겠죠. 뭐 지금 일본의 1%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주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결 기조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케빈 호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데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청문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케빈 호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케빈 호시 의장이 차기 연준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더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